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해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저희 학원에 오신 걸 일단 축하드리고요. 2016년 10월 29일 날 여름 시험에서 모두 합격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합격하시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함께 하겠습니다. 처음 오셨으니까 처음 뵈신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옆에 주위 분하고 가볍게 덕담 한마디 하겠습니다. 다 하신가요? 네, 임신. 도저히 입덧 심해서 축하해야죠. 어렵죠. 그래서 하고 싶은 의욕은 강하나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첫 시간이니까요. 잠깐 한 30분 정도는 지금 공인중개사와 관련된 제도적인 변화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계속해서 논의가 되고 있는데 한 번은 되지 않겠냐 싶고요. 여러분들하고 관련돼서 몇 가지를 전체적인 내부적인 사항과 외부적인 사항으로 해서 구분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의견을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공인중개사 시험의 시험 제도의 변경입니다. 이 제도의 변경은 조만간에 있을 걸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지금 공인중개사 시험과 관련돼서 요즘 그 언론 보도에 의하면 여러분 보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현재 공인중개사를 등록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약 9만 명 정도가 활동하도록 지금 통계청이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2014년 이후에 8천 명 정도가 등록이 됐어요. 이것은 박근혜 정부에서 주택시장 활성화 정책과 맞물리면서 약 8천 명 이상의 공인중개사가 갑자기 등록됐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26회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약 거의 10년 만에 15만 명 이상이 시험 응시했습니다. 전년 대비 2014년 전년 대비 약 34% 정도의 응시 인원이 증가를 해서 지금 협회에서 계속해서 요구하는 게 불과 7, 8년 전부터 요구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공인중개사 등록을 하셔가지고 정상적인 소득을, 근데 소득의 개념이 좀 모호한데요. 어느 정도야 되냐. 그래서 작년에 2015년도 우리나라 부동산 거래 신고된 게 거래가 약 90만 건이었습니다. 90만 건에서 90만 건의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여기에 약 9만 명이 지금 9만 명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월 한 건의 거래 실적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게 지금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지금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수험생 입장이니까 지금 약간 모르시겠지만 협회 입장에서는 공인중개사가 너무 많다. 그 다음에 자격증만 취득하고 실제로 활동하지 않은 분들도 많은데 우리가 말하는 소위 장롱면허로 이게 전락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한번 제도로 바꾸자 하는 게 계속해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에 공청회를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구체적으로 어떤 안이 나올 것 같은데 요점은 줄이자는 겁니다. 줄이자. 공인중개사 수가 지금 현재 너무 많고 작년에 1, 2차를 합격생이 14,000명 정도 됩니다. 또 그분들이 또 올해 개업을 한다 그러면 또 거의 경제 상황과 맞물려서 너무 많기 때문에 줄이다는 건데 요점 두 개로 나눠진 것 같아요. 지금 이 숫자를 어떻게 줄일 거냐면 첫 번째는 우리가 초창기 공인중개사 시험 초창기에 어떻게 줄었냐면 경연제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기 농담으로 이게 법무사 시험이냐 이 정도였어요. 법무사 시험이 경연제로 그 당시에 시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동급으로 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부에서 의지는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부동산 시장의 전체적인 정문화 측면에서 그런 식으로 시도는 했는데 IMF가 결정타를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가져왔습니다. IMF를 겪으면서 직업에 대한 수요, 그다음에 직장의 실업자들 이런 문제 때문에 매년 실시하는 걸로 바뀌어서 지금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안은 지금 공인중개사 협회하고
그다음에 국토부의 첫 번째 안은 공인중개사 시험을 절대평가로 실시하겠다는 겁니다. 절대평가로 실시하면 이 공인중개사 시험 응시 인원은 앞으로 줄진 않을 걸로 예상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베이비붐 세대들이 은퇴하고 있습니다. 은퇴를 하고도 있지만 또 명퇴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올해 50살 정도 되는데 제 친구들 거의 나왔습니다. 올해 대기업에 있는 친구들은 거의 다 그만뒀고요. 그다음에 광주은행 같은 경우도 63년생까지 지금 잘렸습니다. 그럼 그 친구들도 이제 2, 3년 남았다는 거죠. 나와서 못 하겠습니다. 지금 나올 인구들은 전부 사무직 계통입니다. 그래서 사무직 계통에서 그만두고 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공인중개사 시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58년부터가 우리가 베이비붐 세대라 그러는데 그 세대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58년부터 68년도 10년 사이에는 해년마다 약 80만 명에서 100만 명이 태어났습니다. 지금은 뭐 30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그래서 그 인원들이 지금 이 시장에 진입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갈수록 젊어지고 있습니다. 이쪽이. 그래서 지금 시험 제도와 관련돼서는 경연제 실시를 아마 경연제 실시 아니면 절대평가는 거의 되는 것 같고요. 분위기가 절대평가로 하게 되면 지금 감정평가사는 자격증이 있는데 감정평가사는 지금 현재 절대평가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사는 1년에 많이 줄었죠 지금. 그래서 1년에 130명, 150명 이렇게 채용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형태의 시험으로 된다면 지금 현재 10,000명에서 13,000명 정도가 1년에 합격자인데 작년에는 많았습니다. 작년에 시험이 워낙 쉬웠습니다. 작년에는 학원 강의만 충실히 들었다면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시험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올해는 조금 어려울 걸 예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난이도가 작년보다는 5점에서 8점 정도는 어려울 것이다 생각합니다. 과목별로도 특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아마 지금 준비하는 여러분들에게는 좀 기회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 경연제로 발표가 되면 아니다 싶은데요. 금방 발표하면 이제 아마 이게 공무원 시험이나 사법 시험처럼 될 겁니다. 15만 명은 무조건 지원할 거고요. 그 중에서 5,000명 채용한다면은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할지. 지금 14,000명, 10,000명에서 12,000명 정도가 2차 합격자가 10,000명 정도인데 평균 10,000명입니다. 그 10,000명이 2차까지 합격하는데 평균적인 기간이 3년입니다. 광주가 다른 도시보다 합격률이 높아요. 그런데 광주 지역의 합격자들의 평균 기간이 3년입니다. 순천 지역은 더 심합니다. 순천 지역은 전문 학원이 그동안에 어쨌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었겠습니다만 순천 지역에서 1, 2차 공차는 거의 없고요. 가까운 예로 여기 부동산 학과가 있는데 청암대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최근 몇 년간 1, 2차 동차 한 명도 없습니다. 올해도 그 프랭카드가 지나가시다 보시겠지만 1차 합격자 3명입니다. 그 다음 2차 합격자가 6명인가 9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친구들은 작년에 1차를 합격하고 2차 올해 별도로 합격했다는 거죠. 똑같은 이름이 없습니다. 구성해 보시면. 그래서 시험이 좀 더 어려워지기 전에 여러분들이 올해는 기필코 합격하는 해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이건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이루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작년 통계청 10월 자료에 의하면 한국에서 공인중개사업에 활동하신 분의 평균 소득이 3,800만 원입니다. 저 이 3,800만 원이 많은지 적은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협회에서는 적다고 보는 겁니다. 협회에서는 3,800만 원 평균 소득이 적기 때문에 수를 줄여서 부동산 경기의 거래 건수는 이제 한정적일 겁니다. 아마 증가하기는 당분간 어려울 걸로 예상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줄지도 않을 겁니다. 이유가 있어요. 왜 줄지도 않냐면 지금 은퇴자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은 금융자산이 없습니다. 금융자산이 없고 전부 부동산 자산입니다. 그 부동산을 어떻게든 처분할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겪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는 저희보다 빨리 베이비붐 세대를 겪었습니다. 저희가 베이비붐 세대를 58년부터 잡고 있는데 미국은 베이비붐 세대가 2차 세계대전 끝나고 해요. 그러니까 45년도.
그때 대통령이 여러분들 아는 클린턴 대통령입니다. 클린턴 대통령 시절이 베이비붐 세대가 만들어진 대통령이에요. 그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한 10년 빠릅니다. 우리나라는 45년 이후에 전쟁을 한번 겪었어요. 50년대에 전쟁을 겪었기 때문에 베이비붐 세대가 58년부터고요. 일본은 전쟁을 겪지 않았습니다. 45년이 끝나고 바로 나왔죠. 그래서 일본의 베이비붐 세대의 전성기는 80년대입니다. 80년대 낙하선의 총리 때 아마 전 세계를 상대로 그 많은 인원들이 활동을 해서 일본의 부국을 이뤘던 겁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10년 뒤에 지금 침체돼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도 그 진입의 단계에 진입했다고 보시면 돼요. 정확하게 진입했습니다. 저희가 일본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구조가 같습니다. 오히려 고령화 사회는 더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건 인류 역사상 가장 최단기간에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나라는 저희 나라입니다. 그래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때 지금 나오고 있는 분들의 직업의 선택은 한계다 보시면 돼요. 우리가 나이 표현이 좀 이상한데요. 나이 들어서 할 수 있는 게 노동하기는 힘듭니다. 노동하기 힘든다면 전문 직종을 찾아야 되는데 그 중에서 우리나라의 전체 가계 자산의 80%가 부동산이기 때문에 이 부동산 한번 움직여줘야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전체 은퇴자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 중에서 금융자산이 60%를 차지합니다. 거기는 401K법이라고 해서 은퇴 설계와 관련된 퇴직연금 제도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작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작년에 개인퇴직연금 DB형, DC형 한번 들어보신 분도 있어요. IRA형, 우리는 IF0으로 바뀌었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시작한 겁니다. 이제. 그럼 미국을 30년 뒤따라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본을 20년 뒤따라갑니다. 그럼 일본과 미국의 부동산 시장을 보면 아마 전문가로서 여성분들이 90% 이상을 활동하십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남성분들은 공인중개사업에서 갈수록 밀려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도 이미 작년, 재작년에 시행을 했는데 국토부에서 단순 중개하던 공인중개사업을 이제는 바뀌었죠. 고객이 의뢰를 합니다. 1억에 내 건물 팔아달라고. 그럼 공인중개사가 그 건물 리모델링해서 2억에 팝니다. 그럼 1억에 대한 시세 차익은 공인중개사가 가져가는 겁니다. 이런 형태의 부동산 거래가 이제는 정부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아마 여성분들이 그 인테리어라든가 이런 정도 안 맞기 때문에 미국이라든가 유럽 쪽을 보면 특히 미국 쪽을 저희가 많이 닮아가고 있는데 미국 쪽의 공인중개사 쪽에서 활동하신 분의 대부분은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 보시면 알아요. 민시리즈 보시면 여성 전문가들 나오면 변호사 아니면 공인중개사입니다. 남성분들은 이제 개발 쪽으로 많이 하시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아마 이런 전철을 받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숫자는 어찌됐든 간에 줄여야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뀌고 있는 게 이런 내용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원래대로 했다면 올해 시행을 했어야 됩니다. 올해까지 유예 기간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시행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합격을 하시고 6개월간의 의무 연수 기간을 포함시키는 이런 규제를 좀 만들었다가 반발심에서 물러났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들이 이번 시험에 합격을 하시고 나면 다른 공인중개사 밑에서 6개월 동안 실무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라 이겁니다. 실무교육을 의무적으로 간다면 이건 일종의 열정페이일 겁니다. 정상적인 보수 지급이 안 될 겁니다. 6개월 동안 공인중개사 실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공인중개사 개업을 못합니다. 이런 안은 이미 나왔어요. 2년 전에. 그래서 작년에 수강생이 좀 늘어났습니다. 어떤 분들이 늘어났냐면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근무하신 분들이 2년 전부터 지금 대거 이쪽에서 공부를 하겠다고 지금 오시는 겁니다. 광주나 서울 쪽을 보시면. 그래서 이 제도는 당장 시행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도들이 계속 나오는 이유는 계속해서 공인중개사 협회 쪽에서 로비를 통해서 공인중개사 수를 좀 줄이겠다는 이런 의도입니다. 여러분 자격증 취득하시고 6개월가 나올 때서 일을 하려면 하기가 아마 힘드실 걸 예상을 합니다. 근데 아직은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시행이 된다면 자격증 취득하고 다른 사람 밑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동분소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만약 이게 시행이 된다면 이것은 저희 학원에서 공인중개사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수강생들은 저희 학원에서 6개월간 의무교육을 무사히 마치고 실무를 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려고 하는데 아직은 시행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업의 지금 다변화입니다. 지금 공인중개사업이 어느 정도 다변화되고 있냐면 그동안에는 단순하게 중개 업무에서 방금 말하는 리모델링을 통한 이런 수익도 가능하지만 공식적으로 나온 게 보험 취급입니다. 보험하니까 갑자기 뜬금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 지역에서 지역의 정보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신 분은 공인중개사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업을 하시기 위해서 장사를 하기 위해서 사무실 구한다 생각하시면 공인중개사분을 제일 먼저 찾아갈 겁니다. 찾아가서 사무실 계약하실 겁니다. 사무실 계약하고 나니까 도배도 해야죠. 또 전기도 손봐야죠. 또 신고도 해야죠. 또 여러분들이 요즘은 본인 자기 자본으로 100% 사업을 하시지 않지 않습니까? 은행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은행에서는 100% 화재보험 가입을 요구하죠. 화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으면 담보 가치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재보험을 공인중개사가 시행합니다. 작년부터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자격시험에 합격하시면 화재보험을 가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보험설계사 시험 보는 게 아닙니다. 이 공인중개사 자격증만 있으면 화재보험에 가입시켜서 고객으로부터 이렇게 수수료를 또 받습니다. 그래서 보험을 하셨던 분들은 보험회사의 보험수수료 체계가 참 황당하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황당하다. 그렇지만 생명보험이나 실손보상 같은 경우는 해지 같은 경우가 있지만 화재보험은 해지 같은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단기 소멸성입니다. 1년 단위 아니면 길어야 3년 이렇게 가입하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사무실 운영비 정도는 나올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허용해주고 있는 게 지금 공인중개사 쪽에 허용해주고 있는 게 자 A와 B가 거래를 할 때 여러분들이 중개업을 하실 텐데요. 그동안에 돈을 주고 받아야 됩니다. 이 돈을 주고 받는 데 있어서 가장 걸림돌은 서로 믿지 못한다는 거죠. 서로 계약금 주고 중도금 이렇게 과정에서 믿지를 못해요. 지금 우리 수강생분들 한 분 그렇게 계시죠? 그래서 이게 문제가 끝나질 않아요. 그래서 이걸 제도적으로 은행이 끼어들어서 은행에 공탁을 하고 은행이 서로 공탁을 하고 찾아가는 이게 이런 인터파크라든가 G마켓 같은 게 이런 형태로 지금 되고 있죠. 에스크로 계정을 만들어서 거래를 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입니다.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취득하시게 되면 이제 지금 금융권은 무한 경쟁 시대에 돌입했습니다. 작년 10월 달에 계좌 이동제가 5분이면 끝나버립니다. 이제 모든 계좌가 끝나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찾아올 겁니다. 은행에서 여러분한테 영업 와서 저희하고 거래해달라는. 그래서 굉장히 은행 입장에서는 고수익이 그나마 좀 가능하죠. 수수료 측면에서 금액이 크니까요. 거래가 완결될 때까지 이쪽으로 통장을 거래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업을 통해서 또 여러분에게 수수료가 발생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 공인중개사 쪽에서 그동안에 없던 수익인데 그동안 이게 암암리에 있었지만 공개적으로는 공인중개사분이 중개를 해드리고 나서 돈을 받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제 공개적으로 가능한 게 저는 이쪽 시장이 클 걸로 생각합니다.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쪽 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두각을 나타낼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남성분들이 이를 은밀하게 거래를 못 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뭐냐면 권리금입니다. 그동안에는 권리금에 대해서는 중개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상가 권리금이죠. 여러분들 상가금을 임대 이렇게 하시면 아시겠지만 상가의 실제 전세금과 보증금보다는 오히려 권리금이 높은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꼭 장사가 잘 되면 주인들이 쫓아내는 이런 경우도 종종 있었는데 이게 법적으로 작년부터 금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임차인 보호법과 관련돼서 이 권리금에 대해서 이제 중개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첫 번째 전세와 관련된 또 매매와 관련된 이런 매매에 대해서 수익을 한번 창출하시고 또 권리금이 있다면 이 권리금 매매에 대해서도 수익 창출하는데 이 권리금은 아직까지는 법정 요일이 없는 것 같아요. 아마 조만간에 나올 텐데 그래서 뭐 매매 요일과 거의 준해서 거의 받지 않겠냐. 그런데 더 많이 받는 게 왜냐하면 거래 당사자의 이것은 무형의 자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호해주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90만 건의 거래 중에서 오히려 규모 면에서는 금액으로 따져본다면 이 권리금도 거의 절반 수준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파트라든가 단독주택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권리금이 없겠지만 나머지는 대부분 상가로 구성되어 있는 우리나라 자영업 시장의 특징으로 놓고 본다면 우리나라 1년에 자영업자가 약 50만 명에서 60만 명이 창업을 합니다. 1년 뒤에 45만 명 정도가 망합니다. 5년까지 버티는 사람은 2만 명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자영업자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다른 나라는 보통 8%, 10%가 되지 않는데 우리나라가 많이 줄었습니다. 많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30%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감소 추세입니다. 왜 자영업자 감소 추세냐면 프랜차이즈가 아니면 지금 버티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프랜차이즈로 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자금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골목에 많던 그 많던 통닭집이라든가 또 분식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지금 프랜차이즈화 되고 있지 않습니까? 커피점 할 것 없이.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권리금은 여러분들이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쪽 시장은 지금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공인중개사 분들에게는 하나의 새로운 먹거리가 창출되고 있다. 작년에 시작했습니다. 작년에 시작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지금 어떻게 되고 있지 않은데 권리금에 대해서는 또 공개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 다섯 번째는 지금 공인중개사업이 지금 다른 나라를 보면 이게 재무설계의 기본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재무설계는 지금 현재 보험사 쪽에서 보험을 가입하기 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 재무설계, 정정한 재무설계는 첫 번째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고객에게 컨설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나라 전체 자산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컨설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고객은 재무설계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다면 이 부동산 쪽은 여러분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쪽에 가장 유리하게 진입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금융입니다. 금융에 대해서 고객에게 컨설팅을 해주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아파트를 처분했다든가 상가를 처분해서 그 많은 돈들이 있습니다. 고객에게. 그 돈들을 여러분들이 또 컨설팅을 해서 여기에서 또 수수료가 발생한다면 좋겠죠. 이게 올해 나오는 게 독립 재무설계사입니다. 지금 이 법은 통과가 됐고 작년에 이미 시행은 됐습니다만 제도적인 여부가 미비해서 자격증 시험 실시하고 있지 않아요. 올해 실시할 겁니다. 이게 일종의 뭐냐면 금융 쪽에서는 공인중개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안에서 모든 걸 컨설팅합니다. 펀드, 증권, 보험, 그다음에 적금, 예금 이걸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자격증이 작년에 이미 시행을 했습니다. 근데 시험은 지금 안 받고 올해 아마 실시하지 않겠느냐 실시하는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에게는 제2의 또 공인중개사와 비슷해지는 이런 수준으로 될 겁니다. 외국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외국은 공인중개사는 당연히 이걸 합니다. 당연히. 그리고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건물의 부동산을 처분해서 이쪽으로 여러분들이 유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유도하는 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이거 컨설팅 하는 겁니다. 저 금액에 대해서 어디에 투자하시라. 그래서 고객이 만약 그쪽에 투자하시면 여기에 수수료가 발생을 합니다. 이게 영구적으로 발생합니다. 저건 일회성이지만 이쪽에서는 영구적으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이 지금 올해도 마찬가지인데 국민은행이 올해 1,200명 정도를 명퇴시켰습니다. 금융권 전체적으로는 약 5,000명, 500명, 6,000명 정도가 올해 은퇴했습니다. 그래서 사상 최초로 지금 우리나라 금융권 종사자들이 IMF 이후보다 더 적어졌습니다. 그렇지만 금융권의 수익은 더 많아졌습니다. 그 구조가 이런 쪽에 있습니다. 이제 사람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마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아마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저희 쪽에서만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다른 쪽에서는 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부산이라든가 확실히 대도시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고 저희는 좀 정합묘역도 하고 있는데 손해평가사라는 자격증이 있습니다. 이거 우리 농촌지역과 관련돼서 아마 유망한 자격증이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1회 시험입니다. 올해 2회 시험이고 여러분들은 2회 시험인데요. 여러분들하고 저 2주에서 3주만 하면 1차 시험 제가 합격시켜 드립니다. 이 자격증이 향후에는 공인중개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유용할 거다 생각합니다.
이게 농작물 피해 보험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약 95%에서 90%를 정부에서 지원을 해요. 그리고 개인은 10%만 있으면 농작물 보험에 가입을 합니다. 그리고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이분들이 가서 조사를 하는 겁니다. 이게 수원의 사정사업과 같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 순천 여수 광양에 계시는 우리 공인중개사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100% 취득하셔야 되지 맞다 보여집니다. 이게 대거 신선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쪽에서는 맞습니다. 이쪽에서는. 그래서 지금 이거 보니까 인천 쪽, 그 다음에 대구 쪽, 그 다음에 부산, 그 다음에 광주 이런 쪽에서 지금 굉장히 시험 많이 응시하고요. 올해 한 6,000명 정도가 2차 지금 시험 응시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향후 3년 안에 2,000명 정도를 채용 예정이니까 이때 채용이 끝나면 아마 좀 그 뒤에는 채용 규모가 손해사정사가 1년에 100명에서 200명 채용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 수준으로 뚝 떨어질 거다 예상합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저희가 2년이 됐다면 취득하신다면 개념적으로는 좀 이상하지만 이게 갑이고요. 이건 갑입니다. 절대적인 갑이고요. 그다음에 공인중개사업을 하신 분은 아무래도 고객의 중개 역할을 하다 보니까 갑의 입장에 서기엔 좀 힘들어 보이죠. 그래서 이 두 개가 있다면 여러분들의 고소득 전문직으로서는 아마 만족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쪽은 다른 선택이 있는데 우리 젊은 친구들 한번 도전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연세가 되신 분은 자기 것만 하셔도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본인의 금융 자산만 하셔도 자격증 취득해서 수수료가 괜찮합니다. 나쁘지 않아요. 이런 내용들은 아마 전국에서 저만 하고 있을 겁니다. 제가 비록 순천에 있지만 온라인상에서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지금 제가 설명을 안 했는데요. 제 소개를. 저는 이름이 안왕섭입니다. 이름이 약간 어려워서 인터넷에서는 왕 교수로 많이 통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업은 금융 쪽입니다. 금융과 관련된 모든 업은 여러분들이 아마 저에게 질문해 주시면 제가 명쾌하게 아마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쪽과 관련돼서 지금까지 대학 졸업하고 지금까지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럼 직장은 없습니다. 직장은 없고요. 직업은 있습니다. 아마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도 가셔야 될 겁니다. 직장은 망합니다. 제가 망하더라고요. 회사가. 그러나 직업을 제가 하나 선택했더니 이 직업은 아직 안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직업이 과연 60년 뒤에도 50년 뒤에도 존속할 직업인지 한번 검토해 보시라는 의미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친구들이 저를 볼 때는 주위에서 저를 볼 때는 금융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혹시 손해사정사업, 보험, 증권, 은행 쿨하게 저한테 질문합니다. 모든 부분에 대해서. 왜냐면 이쪽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니까. 그렇지만 직업이 없다는 것도 압니다. 직장이 없다는 것도 압니다. 직장 생활을 IMF 이후에 좀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쪽 업에 대해서 회사를 다니면서 강의를 하고 또 이렇게 수수료를 받고 이렇게 보수를 받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공인중개사업도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금융과 완전 별개다 생각하시지만 이 내용의 90%가 금융입니다. 공인중개사 지금 부동산학 개론과 관련돼서 그래서 이쪽과 관련돼서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더 앞서서 진입했기 때문에 혹시 궁금사항이 있으면은 제가 답변을 충분히 해드릴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이 공인중개사가 이제 저는 이제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좀 더 많은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참고로 제가 이제 저희 학원을 말씀드리면 월요일 날은 공인중개사와 관련돼서는 부동산학 개론입니다. 월요일 날은 부동산학 개론 수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화요일 날은 민법입니다. 화요일 날은 민법, 그다음에 수요일은 공법, 그다음에 목요일은 공시법과 세법이 이게 한 과목입니다. 이 공시법과 세법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공시법은 24문제, 세법 16문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목요일 날 할 건데 1월 달은 편의상 공시법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 달은 세법을 하고요. 그다음에 3월부터는 공시세법을 번갈아 가면서 할 테니까 게시판에 공지하겠습니다. 그래서 참조하시고 공시세법이 좀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요. 교재만 잘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요일 날은 저를 더 한 번 뵙겠습니다. 한 번 더 보는데 제가 공인중개사법을 한 번 더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월요일과 금요일은 저를 한번 보겠습니다. 합격 전략은 이건 성향 차이입니다. 개인 성향 차이인데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제 강의를 빠지지 않으면 공인중개사 시험 무조건 합격합니다. 이유가
제가 가르치는 과목이 여러분들이 접근하기가 조금 쉬운 과목들이에요. 자, 첫 번째 1차 과목이 민법하고 부동산학 개론인데요. 우리 젊은 친구들은 법대를 혹시 졸업하지 않았다면 민법은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실생활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연세가 계신 분들은 실생활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다 민법 이야기입니다. 그동안에 계약서 작성하고 전세 살고 예매하고 이런 내용들이 전부 민법 내용인데 이게 법에서 이런 형태로 바라보고 있다는 걸 몰랐을 뿐입니다. 그래서 민법 같은 과목은 저희가 40문제 시험 보는데 평균 60점을 맞아야 됩니다. 60점, 과락이 40점입니다. 과락이 40점이니까 16개 이상 획득하셔야 된다는 거죠. 과목별로. 그리고 평균 120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본인이 민법이 너무 잘해서 100점 맞고 여기서 35점 맞으면 이건 불합격입니다. 불합격이에요. 그래서 1차 과목은 100점 의미가 없습니다. 100점 의미 없고 민법에서 8점 맞으면 최소한에서 40점 맞아줘야 합격을 합니다.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부동산학 개론에서 80점 맞고 민법에서 40점 맞으면 이렇게 해도 합격입니다. 그러나 이거 90점 맞고 이거 뭐 37.5를 맞으면 불합격입니다. 점수는 높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목에 대한 특성을 이해하시고 어느 과목이 본인한테 잘 맞는지 먼저 파악하셔야 돼요. 그쪽에서 좀 더 집중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되는데 민법은 단기간에 과목의 점수가 절대 올라가지 않습니다. 대학교에서 4년을 배워도 부족한 과목을 여러분들은 36시간, 40시간을 배운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그래서 40시간 듣고 여러분들이 민법을 다 알았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 자리에 있지 마시고 사법시험 보시기 바랍니다. 사법시험. 그래서 이게 막 이 과목은 꾸준히 올라갑니다. 꾸준히 올라가는데 또 특징이 뭐냐면 민법은 상대방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한번 점수가 올라가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떨어지지 않아서 여러분들 우리 교수님만 양우석 교수님인데요. 잘 믿고 따라오신다면 아마 시험장에서는 거의 7, 80점대는 나오면 거짓말이고 한 60점에서 10점 무난하게 나오실 겁니다. 그 정도로 맞추고 강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수는 아마 7월부터 점수가 올라갈 겁니다. 그 전에는 스펀지에 물 붓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펀지에 물 붓고 나서 바로 밑에 떨어지기를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공부는 스펀지에 물 붓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학계는 다릅니다. 부동산학계는 제가 여러분들하고 강의를 하는데 이건 단기간에 점수가 올라갑니다. 그렇지만 점수가 올라가서 그 뒤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일정하게 멈춰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 오신 분들은 부동산학계는 올해 좀 시험이 어렵다는 전제하에 이제 목표 점수는 한 75점에서 80점 놓고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80점 넘는 분들은 더 이상 안 해주셔도 되고요. 이 정도 나올 겁니다. 올해 이미 검증이 됐습니다. 올해 3월 이후에 오신 분이 처음 공부하셨는데 그동안 안 했었어요. 30년간 한 번도 공부를 안 했습니다. 학교 다닐 때 공부 안 했습니다. 운내 친구예요, 친구. 운동하신 분. 그래서 공부는 뭐 컴퓨터처럼 이렇게 본인이 그래요. 컴퓨터 다 쌌다고. 그러신 분이 부동산학 개론 77.5가 나왔습니다. 77.5. 그 다음에 민법은 교수님만 맨날 담배만 피더만 42.5. 이렇게 해서 극적으로 합격했습니다. 그분 말씀이 부동산학 개론은 제가 한 장을 드립니다. 이게 여러분한테 선물입니다. 이거 한 장 똑같습니다. 작년 거다고 바꾸려 했더니 도저히 바꿀 수가 없어. 이건 더 잘 만들 수가 없어. 그래서 못 바꿨습니다. 이것만 외우시면 됩니다. 이거 50번. 2월 달까지 해서 50번만 읽으시면 공인중개사는 거의 합격입니다. 그러나 2월 달까지 해서 이거 50번 정도를 못 읽으면 아마 3월부터 괴로울 겁니다. 괴로운 과목이 나타나요. 그 다음에 부동산학 개론에서 계산 문제가 있는데 계산 문제 한 7문제에서 8문제 출제합니다. 2014년도에는 무려 11문제를 출제했어요. 근데 계산 문제가 여러분 당락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는 일괄적으로 3번 아니면 4번 찍을 겁니다. 찍어도 합격합니다. 계산 문제는 전혀 몰라도 됩니다. 저한테 혹시 계산 문제 가지고 오셔서 물어보시지 말고 저도 몰라요. 그러니까 계산 문제 누가 될지 진짜 모릅니다. 2 곱하기 2가 얼마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계산 문제는 누구한테? 집에 있는 애들한테.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수준이에요. 딱 중학교 1학년 수준입니다. 저희 계산 문제가. 그래서 집에 혹시 중학교 1학년 있으면 그 친구한테 물어보세요. 아들한테, 딸한테.
얼마나 좋습니까? 공부하는 엄마, 공부하는 아빠. 그러면 친해지잖아. 저는 집에 있는 애가 논학 풀해가지고 물어보면 겁나. 그래서 지금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 포기하세요. 포기하게 합니다. 그렇지만 계산 문제 네 문제를 제가 정확하게 찍어드립니다. 명예를 걸고. 그래서 이 문제를 푸신 거 풀지 않고는 여러분 책임이고요. 계산 문제는 해드리는데 아마 시험장에서 풀 시간이 없을 겁니다. 이분이 개론이 먼저 나옵니다. 1번부터 40번이고 이게 41번부터 80번인데 제가 찍어준 계산 문제가 다 나오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거 풀었대요. 그러다가 시간이 부족해서 뒤에는 20문제를 찍었답니다. 6번. 그러지 마시고 부동산학 개론 계산 문제 쿨하게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2차 과목입니다. 2차 과목에서는 첫 번째가 공인중개사법입니다. 이 공인중개사법은 30분에 여러분 80점에서 90점을 제가 제시해 드립니다. 이 정도 무조건 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따라오면 되는데 이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한 장으로. 한 장으로 저는 한 장으로 만들지 못하는 과목은 강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 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안에서 100% 나옵니다. 그래서 안 나오면 저한테 소송하셔야 돼요. 어차피 이거 이 안에서만 나오기로 되어 있으니까. 법조문입니다. 그대로 법체계 공인중개사법 1조부터 51조까지 만들어져 있습니다. 암기법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 이분이 또 학교에 가서 오셔가지고 한 소감이 다른 거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거 암기법만 기억나더래요. 지금도 이게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1, 2월 달에 50번만 읽으시면 그 뒤는 공부할 게 별로 없습니다. 근데 과연 읽을지 어쩔지 모르고 이건 더 간단합니다. 이렇게 있고요. 뒤에는 글씨가 적으신 분들은 혹시 안 보이시면 저한테 다시 찾아오시면 제가 확대해서 드리겠습니다. 이게 한 장에 만들다 보니까 글씨가 적어요. 포인트가. 그래서 안 보이신 분들은 하시고요. 이 안 무조건 있습니다.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장만 더 드릴 겁니다. 공인중개사법은 나중에 행정행벌법과 관련돼서 한 장만 더 만들 텐데 그 전에 이것만 하시면 80점 무난하게 나옵니다. 이걸로 2장. 이렇게 2장 하시면 돼요. 2장.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은 쉽습니다. 쉽기 때문에 좀 빠른 시간에 80점에서 90점 정도 획득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시세법입니다. 공시법과 세법으로 구성되는데 공시법은 민법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민법. 지정법이라고 하는데 공간 구축에 관한 법률은 여러분들 쉽습니다. 12문제는 어렵지가 않아요. 이쪽은 좀 쉽고요. 뒤에 등기법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등기법은 조금 어렵고요. 이쪽은 저하고 나중에 하시다가 어떤 문제 개별 상담할 텐데요. 전부 포기하게 하는 분도 있어요. 아예 포기하십시오. 이런 문제 다 전부 다 12문제 전부. 그리고 몇 번 찍게 할까요? 4번 할까요? 죽게 하는 살기로. 이렇게 하는데 참 이게 더 낫습니다. 공부해보신 건 알아요. 등기법 해도 몰라요. 등기 사무관으로 있는 친구가 있는데요. 매제가 있는데 그 친구한테 물어봐서 잘 몰라, 지도. 몰라. 그 법률적인 문제만 이렇게 계속 담당할 뿐이죠. 이건 연휴에 만났는데. 자, 세법입니다. 세법은 이거 제가 특강을 할 기회가 있으면 한 장을 해드립니다. 이것도. 한 장을 해드리는데 그렇지 않고 교수님하고 하실 때는 세법은 여러분들이 무난합니다. 아주 어렵지는 않은데 계산 문제가 있습니다. 세법 계산 문제가 한 문제 정도 꼭 나오는데 이건 포기하시고요. 포기하시고 나머지 문제 하시면 돼요. 그래서 공시세법은 무난합니다. 과목 자체가 무난해요. 우리 교수님도 무난합니다. 무난해. 그래서 아마 졸지 않은 사람 대단하신 분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과목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무난하기 때문에 그냥 앉아만 계시면 60점 나옵니다. 앉아만. 여기 계시면 나와요. 나오시면 60점 나오고 그렇지 않으면 좀 고생하실 거고요. 그 다음 세 번째 공법입니다. 공법. 지긋지긋한 공법. 공법은 여성분들한테 최악입니다. 최악. 남성분들은 공법이 좀 쉬워요. 왜 그러냐면 이게 규칙이에요. 규칙. 일종의 야구 규칙이라든가 축구 규칙이라든가 운동 규칙을 외우는 겁니다. 얼마나 답답합니까? 규칙 외우는 게. 코너킥 그냥 구석에서 차면 되지. 왜 차야 되는지. 그죠?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지 위로 빠진 저 모르잖아요. 규칙 외우는 거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공법은. 그래서 공법은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남자분들은 이번에 여기 합격하신 분은 67.5가 나왔더라고요. 굉장히 고득점입니다. 공법에서 60점 꿈의 점수입니다. 꿈에서 볼 수 있는 점수. 근데 이분은 꿈의 점수를 넘어섰죠?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2차는 이분이 굉장히 쉽게 봤어요. 공인중개사법은 거의 80점. 좀 저한테는 좀 불만이던데 제가. 근데 너무 쉽더래요. 쭉 봤더니 한 번 풀고는 더 이상 풀 게 없더래요. 그리고 이제 이쪽에 있던 시간인데 공시법이 한 65점이 나왔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2차는 무난하게 합격하셨어요. 그래서 1차에서 민법 한 문제만 틀렸으면 아마 합격 못했겠죠?
그래서 1, 2차 동차에 올해 오셔서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오셨던 장모님 계시는데 장모님 같이 공부하셨어요. 대단하시죠? 장모님은 좀 다르더라고요. 민법이 67.5가 나오고요. 이게 한 70점 근처에 나오셨나 봐. 저한테 자랑을 안 하더라고요. 이 정도 나왔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무난했고요. 공인중개사법도 이 정도 됐는데 공법을 엄청 공부하셨대요. 공법이 55점인가 57점 나왔다고 저한테 막 뭐라 하시더라고요. 합격하고 오셔가지고 본인 성이 안 찬가 봐. 공부 양에 비해서. 그래서 어쨌든 뭐 전체적으로 무난하게 합격을 하셨는데 공부했던 만큼은 점수가 안 나왔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공부. 그래서 이분한테 여쭤봤죠. 이분은 뭐 하시냐면 여기서 강의 아침 여천에서 오세요. 여천에서 오셔서 여기서 1시 한 40분 2시에 끝나면 가셔서 그 감자탕집 크게 하십니다. 저희가 가본 적은 없는데 굉장히 크대요. 본인 말씀이. 그 종에서 되게 크대. 그래서 가서 장사하시고 바쁘잖아요. 저녁까지. 공부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합격하셨던 것은 제 말 믿고 짬짬이 시간 날 때마다 저거 그냥 읽었대요. 한 장 준비. 저게 그렇게 좋대. 부채처럼 여러 면 쓰시고. 저게 아니었다면 본인이 합격 못했을 거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공법도 그분 찾아왔어요. 저한테. 찾아와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래서 제가 공법도 20장짜리 정도 요점 정리를 드렸습니다. 이것만 하시라고. 어차피 뭐 다른 거 의미도 없으니까 이것만 하시라고. 근데 그분 말씀 대박이야. 여기서 다 나왔더라 이거야. 이것까지 다 풀리더라 이거야. 풀리더라. 처음에는 좀 힘들었는데 수업하기 전에 20장짜리 20페이지니까 한번 읽고 들어오니까 내용이 확 들어오고 또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니까 반복이 되니까 쉽더라 이거죠. 다른 과목은 저랑 해보시면 아세요. 다른 과목은 이걸 전체적으로 읽고 나면 전체 책을 한 권을 읽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수업 내용이 좀 들어오는데 다른 과목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교수님한테 제가 부탁은 드렸는데 뭐 제가 교권 침해이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겠고요. 그래서 제 과목은 제가 해드리고 공법은 제가 지켜보고 있다가 안 되겠으면 뭐 작년 했던 자료, 뭐 제가 만든 자료는 아닙니다. 있는 자료 가지고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 학원의 특징의 하나는 이렇게 유임을 드리지 않습니다. 제가 가장 싫어하는 교수님들은 유임을 드리는 교수님들입니다. 유임을 처음에 받을 때는 기분이 좋아요. 뭐가 있는 것처럼. 책이 다 있는 겁니다. 그렇죠. 나중에 되면 그가 뭐가 됩니까? 유인물이 쓰레기가 됩니다. 여러분들의 정신만도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모든 교재는 이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특별한 자료니까 제가 드린 거고요. 교재 절대 드리지 않습니다. 프린트물 절대 드리지 않습니다. 저는 아마 없습니다. 개로는 이게 한 장일 거고요. 계산 문제 또 있으니까 그건 별도고요. 이건 앞으로 한 장만 더 드릴 겁니다. 그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세법이라든가 공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한 5월경에 한번 만나서 여러분 도저히 못 따라하겠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정하고 오세요. 저한테. 저는 50점만 필요합니다. 60점만 필요합니다. 딱 거기에 맞는 자료 제가 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50점 목표로 해서는 안 되니까 계속해서 한번 따라가 보시고요. 그다음 저희 교수님들을 약간 자랑하자면 내일 오실 우리 민법 교수님은 아마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민법 교수님 중에서 가장 잘생겼지 않았느냐. 그리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다른 민법 교수님 안 보셔서 그래. 그 다음에 젊습니다. 굉장히 젊고요. 그다음에 패기가 넘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분은 그래요. 모든 걸 질문하라고 본인한테. 모든 걸 질문을 하면 다 받아준대요. 월요일날 보는 저는 질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질문하면 대답을 안 하니까 모릅니다. 그래서 화요일날 만나신 분한테 모든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요일날 오신 분은 원래는 그 판사님 소리를 들으셔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사법시험 2차만 몇 번, 1차 몇 번 하시고 2차에서 계속 안 되셔서 지금 하시고 계시는데요. 아무튼 공법은 이래서 공법이구나 아실 겁니다. 정확하게 공법 교수님과 매칭이 될 겁니다. 딱딱하고 재미없고 웃긴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도 안 웃기고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주무십시오. 주무셔도 됩니다. 거의 중얼거릴 겁니다. 그래서 공법을 넘어와서 저한테 불평불만 했는데 다음날 또 만나 그런 분은. 공시법 교수님도 사법시험만 1차만 몇 번 합격하셨어요. 그래서 참고로 나이는 저 친구인데요. 동갑인데 장가를 안 갔습니다. 사법시험 2차 몇 번 하게 되면 10년 가버립니다. 그래서 못 갔고요. 지금 이제 강사만 교수 생활만 좀 오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실력은 제가 보기에는 민법 교수님, 우리 공법 교수님한테 질문하시면은 본인 고집이 세요. 그래서 본인이 잘못한 거 인정 안 합니다.
그래서 괜히 싸우지 마시고요. 싸우지 마시고 여러분이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시법 교수님 아마 질문하면은 숨어볼 거예요, 밑으로. 그래서 좀 특징을 이해하시고요. 그러나 실력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 최고입니다. 두 분 교수님. 그 다음에 금요일날 만나시는 교수님 이상한 교수예요. 실력 하나도 없고 시험에 나온다고만 해. 그렇게 제가 한 번 더 만나거든요. 시험에 나올 것만 합니다. 시험에 나올 것만 하니까 시험에 안 나올 거 가지고 저한테 오시면 제가 대답은 해드려요. 근데 얼른 보고 제가 그 자리에서 대답해 주면 제가 아는 거고 시험에 나오는 거고 그 자리에서 대답 안 해드리면 그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정리하셔야 공인중개사 합격하십니다. 그 다음에 손해사정서, 손해평가사를 말씀하시는데 지금 여러분들한테는 확실한 말씀 안 드리고요. 진도를 6월까지 잘 따라오신 분에게는 제가 2주면 합격시켜 드려요. 1차. 그래서 6월달 첫째 주에 여러분들한테 한번 공지를 해서 하실 분 있으면 제가 별도로 하겠습니다. 뭐 교재비만 받고 하니까요. 금액적인 부담은 안 가셔도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손해평가사 2차 준비하고 계시는 우리 두 분 계십니다. 그분들한테 박수 한번 치고 올해 합격하시라고 저희는 응원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업 준비할 겁니다.